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반가운 손님을 물어오던 그 시절에 깊고 깊은 상월짜기 아래 맑은 물이 흐르는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었고 그 뒤로 기와지붕이 겹겹이 쌓인 웅장한 최부잔에 기와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대궐 같다고 부러워했지만 정작 그 높은 담장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아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마당에 낙엽을 쓸어가는 소리만이 담장 너머로 들려올 뿐 집안은 언제나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아주 어릴 적부터 잔심부름을 하며 자라난 복순이라는 이름의 영리하고 착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부모 얼굴도 모르고 이 집에 거두어졌지만 타고난 성품이 맑고 부지런하여 집안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정갈하게 쓸어놓는 것은 물론이고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솜씨 또한 어찌나 능숙한지 영이 한번 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가 가장 정성을 쏟는 일은 바로 이 집의 귀한 외아들인 도령님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도령님은 일찍이 친어머니를 여의고 몸이 약해져서 방 밖으로 나가는 날보다 방 안에 누워 책을 읽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복순이는 그런 도령님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와 틈만 나면 따뜻한 숭늉이라도 한 그릇 더 챙겨드리려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초에 부자댁에 새로운 안주인이 들어오면서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안주인이 세상을 떠난 후 오랫동안 홀로 지내다가 먼 친척의 소개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첩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 첩이 들어오니 집안에 다시 활기가 돌 것이라며 덕담을 건넸지만 복순이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새 안주인인 작은 마님은 겉으로는 웃음이 많고 상냥한 듯 보였으나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 하나 없이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집안의 묵은 살림을 모두 새 것으로 바꾸고 하인들의 옷차림부터 걸음걸이까지 간섭하며 집안의 질서를 자신의 입맛대로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님이 들어온 후로 도령님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새 어머니가 생겼으니 의지할 곳이 생길 줄 알았으나 도령님은 오히려 방문을 굳게 닫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작은 마님은 최 부자 앞에서는 도령님을 친자식처럼 끔찍이 아끼는 척하며 온갖 좋은 약재와 음식을 구해다 바쳤지만 정작 최 부자가 없을 때는 싸늘한 눈길로 도령님의 방 쪽을 노려보곤 했습니다. 복순이는 마당을 쓸거나 마루를 닦다가 우연히 작은 마님의 그런 표정을 목격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져서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못 본 척해야만 했습니다. 집안의 늙은 하인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으나 섣불리 입을 놀렸다가는 경을 칠까 두려워 모두 쉬쉬하며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었습니다. 바람이 점점 매서워지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 도령님은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보아도 기력이 쇠해서 그렇다는 말뿐 뚜렷한 병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애가 타서 용하다는 약재를 다 구해왔지만 도령님의 병세는 차도를 보이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복순이는 도령님이 기침을 할 때마다 마음이 졸아들어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작은 마님이 도령님의 병간호를 자초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하인들이 도령님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막고 오직 자신만이 약을 다리고 미음을 쑤어 나르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최 부자는 그런 작은 마님의 정성에 감동하여 집안의 모든 권한을 그녀에게 맡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엌은 집안 소식에 발원지이자 은밀한 이야기가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부엌일을 돕다가 오랫동안 이 집에서 밥을 지어온 참모 할머니가
혀를 차며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모 할머니는 솥뚜껑을 행주로 닦으며 사람이 먹는 음식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요즘 부엌에는 정성 대신 독한 기운이 감도는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복순이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입을 다물고는 어린 것이 알 것 없다. 그저 눈이 있어도 보지 말고 귀가 있어도 듣지 말아야 이 험한 세상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법이다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할머니의 떨리는 손끝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순이는 땔감을 가지러 뒤뜰로 돌아가다가 열려있는 부엌 창문 틈으로 작은 마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양반집 마님들은 부엌에 발을 들이지 않는 법인데 작은 마님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약탕관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탕약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려왔고 매캐하면서도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복순이는 숨을 죽이고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마님은 품속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피고는 그 안에 든 가루를 약탕관에 털어넣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검은 약물 위로 흩어지자 작은 마님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나무 숟가락으로 휘휘 저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괴하던지 복순이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령님은 약을 먹고 나서 밤새도록 복통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최 부자는 단순히 약 기운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이라 여기고 도령님을 다독였지만 복순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하얀 가루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분명 도령님의 몸을 해치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복순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주인 어른께 말씀을 올리자니 증거도 없는 천한 종년의 말을 믿어줄 리 만무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도령님이 돌아가실 것만 같았습니다. 복순이는 마당에 나가 차가운 우물물 한 바가지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가슴속의 불안은 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지만 최 부자댁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도령님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 하루 종일 누워만 지냈습니다. 작은 마님은 이제 노골적으로 하인들을 부엌에서 내쫓고 혼자서 도령님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복순이는 문틈으로 작은 마님이 쌀을 씻고 죽을 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쌀이 끓어오르자 작은 마님은 또다시 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복순이는 심장이 쿵쿵 뛰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죽을 도령님이 드시게 되면 이번에는 정말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엌 문이 벌컥 열리며 최 부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작은 마님은 화들짝 놀라 손을 감추었습니다. 최 부자는 부인의 정성이 지극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작은 마님은 수줍게 웃으며 아직 뜸이 덜 들었으니 나가 계시라고 청했습니다. 최 부자가 나가자마자 작은 마님의 표정은 순식간에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부엌 구석에 숨어있던 복순이를 발견하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거기서 무엇을 훔쳐보고 있었느냐. 복순이는 화들짝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님. 그저 아궁이에 불이 꺼질까 염려되어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작은 마님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복순이를 노려보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입 밖으로 냈다가는 내 혀가 성치 못할 것이다. 썩 꺼져라. 복순이는 부들부들 떨며 물러났지만 마음속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작은 마님은 도령님을 서서히 죽여 없애고 이 집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도령님이 사라지면 자식이 없는 최 부자의 재산은 모두 젊은 첩의 차지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복순이는 어릴 적 도령님이 글을 배우다가 몰래 떡을 챙겨주던 기억 아플 때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던 다정한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비록 신부는 천한 종이지만 도령님은 복순이에게 가족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복순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도령님을 지켜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문풍지가 윙윙거리며 울어댔고 마당의 나무들은 비명을 지르는 듯 흔들렸습니다. 작은 마님은 정성스럽게 끓인 전복죽을 소반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그릇 옆에는 잘 익은 동치미와 정갈한 숟가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보양식이었지만 복순이의 눈에는 그것이 사약보다 더 무서운 독약으로 보였습니다. 작은 마님은 부엌 문을 열고 복순이를 불렀습니다. 복순아 이리 오너라.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감춰진 살기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복순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마님은 복순이에게 소반을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도령님이 기다리신다. 식기 전에 어서 가지고 가서 올리거라. 나는 주인 어른과 함께 사랑채에서 기다릴 테니 도령님이 다 드시는 것을 확인하고 빈 그릇을 가지고 오너라. 복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소반을 들어 올렸습니다. 소반은 묵직했고 죽그릇에서 퍼져나오는 고소한 냄새가 오히려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마님은 복순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혹시라도 가다가 흘리거나 엎지르면 그날이 내 제삿날인 줄 알아라. 알겠느냐?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섬뜩한 협박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예 마님 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복순이는 소반을 들고 긴 행랑채를 지나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눈이 쌓인 마당을 가로지르는데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차가운 눈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복순이의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대로 들어가서 도령님께 죽을 드시게 하면 도령님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죽을 드시지 말라고 말하면 작은 마님이 시치미를 떼고 오히려 자신을 모함하여 쫓아내거나 죽일 것입니다. 도령님을 살릴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저 무서운 계략을 막을 수 있을까? 복순이의 마음은 눈보라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사랑채 방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최 부자와 작은 마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도령님의 힘겨운 기침소리가 복순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복순이는 잠시 멈춰서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복순이는 결심을 굳힌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소반을 받쳐든 손에 힘을 주며 사랑채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려왔지만 복순이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도령님, 저녁 수라 대령했습니다. 방 안에서 최 부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냐 어서 들어오거라. 복순이는 신발을 벗고 마루 위로 올라섰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온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방 안에는 병색이 완연한 도령님이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최 부자와 작은 마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마님은 복순이를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며 소반을 주시했습니다. 복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방바닥은 따뜻했지만 복순이의 발바닥은 얼음 위를 걷는 듯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결판날 시간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소반을 내려놓기 위해 도령님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복순이와 소반 위 죽그릇에 집중되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바깥에 눈보라와는 대조적으로 훈훈했지만 복순이의 살갗에 닿는 느낌은 바늘로 찌르는 듯 따갑기만 했습니다. 윗목에는 두꺼운 소미불을 덮고 앉은 도령님이 파리한 얼굴로 복순이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곁에는 작은마님이 비단 치맛자락을 넓게 펼치고 앉아 매서운 눈초리로 복순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아랫목에 앉아 곰방대를 만지작거리며 아들의 병세가 호전되기를 바라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죽 그릇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무거운 소반을 들고 문지방을 넘으며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추어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밑에 깔린 장판이 마치 늪처럼 느껴져 한 걸음 떼기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방 안을 채운 정막 속에서 복순이의 거친 숨소리와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마님은 복순이가 엉거주춤하게 서 있자 참지 못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무엇하고 서 있느냐? 죽이 다 식겠다. 어서 도령님께 올리지 않고. 그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지만 최 부자의 귀에는 그저 자식을 걱정하는 어미의 애타는 마음으로만 들리는 듯했습니다. 최 부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어서 가져오너라. 냄새가 아주 고소하구나. 이번에는 도령이 입맛을 좀 찾았으면 좋으련만. 복순이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저 죽을 뜨시면 입맛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소리를 지르며 이 죽에 독이 들었습니다라고 외친들 아무런 증거도 없는 종년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매를 맞고 쫓겨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복순이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도령님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도령님은 평소 복순이를 누이처럼 따르던 터라 힘겨운 와중에도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해맑고 창백한 미소를 보는 순간 복순이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어릴 적 복순이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호호 불어주던 도령님의 따뜻한 숨결이 기억났습니다. 그 고마운 분에게 자신의 손으로 독이 든 죽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반 위에 놓인 전복죽은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고 잣가루가 뿌려져 있어 더없이 먹음직스러워 보였지만 복순이의 눈에는 검은 죽음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흉물로만 보였습니다. 작은마님은 복순이가 소반을 내려놓기도 전에 숟가락을 들고 나설 기세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오직 죽그릇과 도령님의 입술만을 오가며 초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령, 내가 직접 먹여주마. 몸을 일으키기도 힘들 터이니. 작은마님은 지극정성인 척하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복순이는 소반을 도령님 앞에 내려놓으려는 척하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하여 소반이 미끄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최 부자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복순아, 어디 아프냐? 안색이 창백하구나. 복순이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님께서 정성껏 끓이신 죽이라 혹여 엎지를까 저어되어 그렇사옵니다. 그 말에 작은 마님은 콧방귀를 뀌며 눈을 흘겼습니다. 복순이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작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이대로 죽을 뜨시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상을 엎어버리면 그 뒷감당을 어찌할 것인가. 상전에 밥상을 엎는 것은 멍석마리를 당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대역죄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과 도령님의 목숨을 저울질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복순이는 이 집에서 밥을 먹고 자라며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천한 몸이지만 의리마저 천할 수는 없었습니다. 복순이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도령님은 살려야 한다. 내가 실수를 가장하여 이 죽을 없애버리면 작은 마님도 당장 다시 독약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 밤만 넘기면 또 다른 방도가 생길지도 모른다. 결심이 서자 복순이의 온몸에 팽팽하게 당겨진 긴장의 끈이 툭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복순이는 소반을 바닥에 내려놓는 척하며 무릎을 굽히다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치맛자락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몸의 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하여 요란하게 비틀거렸습니다. 어마나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복순이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고 손에 들려있던 소반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귀한 백자 대접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사방으로 튀었고 뜨거운 전복죽은 방바닥과 고운 비단 보료 위로 흉하게 흩뿌려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방 안에 있던 누구도 손을 쓸 새가 없었습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잠시 동안 방 안을 지배했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복순이는 죽그릇, 파편에 손등이 긁혀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도령님이 죽을 듯이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이제 닥쳐올 무시무시한 형벌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게 했습니다. 방바닥에 쏟아진 죽에서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고소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눈앞에 벌어진 난장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리고 멍하니 바라보았고 도령님은 놀라서 몸을 움츠리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작은 마님의 히스테리 섞인 비명이었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년을 보았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밥상을 엎어. 작은 마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엎드려 있는 복순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한 당혹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작은 마님은 복순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매섭게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짝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년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도령님이 드실 귀한 약죽을 엎는단 말이냐. 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작은 마님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복순이를 마구잡이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작은 마님을 말렸습니다. 부인 고정하시오. 아이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너무 그러지 마시오. 하지만 작은 마님은 씩씩거리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감님,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인연이 평소에도 저를 무시하더니 기어이 제 정성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입니다. 이건 저를 욕보이려는 수작이 분명합니다. 작은 마님은 악을 쓰며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려 애썼습니다. 복순이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그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빌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복순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도령님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란 것인지 아니면 고소한 죽 냄새를 맡은 것인지 평소 도령님이 귀여워하던 작은 바둑이 강아지가 열린 문틈으로 쪼르르 달려 들어왔습니다. 강아지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방바닥에 쏟아진 죽을 보자마자 반색을 하며 다가갔습니다. 최 부자가 저런 바둑이가 들어왔구나 하며 혀를 찼지만 누구도 강아지를 말릴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마님은 복순이를 매질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고 복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 강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바둑이는 혀를 내밀어 바닥에 흥건한 전복죽을 허겁지겁 핥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찹찹찹 하는 소리가 소란스러웠던 방 안에 기묘한 배경음처럼 깔렸습니다. 작은 마님이 숨을 고르며 다시 복순이에게 호통을 치려던 찰나 갑자기 바둑이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깨갱깽 하는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강아지가 바닥을 뒹굴며
격렬하게 몸을 비틀었습니다. 강아지의 입계는 하얀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올랐고 내 다리는 허공을 향해 뻣뻣하게 굳어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끔찍한 광경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강아지에게 꽂혔습니다. 복순이도 최 부자도 그리고 작은 마님도 숨을 멈추고 그 처참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아지는 몇 번 더 고통스럽게 몸을 떨더니 이내 축 늘어져 싸늘한 주검이 되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끔찍한 죽음의 냄새가 감도는 공포의 침묵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눈동자가 서서히 커지더니 바닥에 죽은 강아지에서 쏟아진 죽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마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최 부자는 평생을 양반으로 살아오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죽을 먹고 강아지가 즉사했다는 것은 그 죽에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만약 복순이가 상을 업지 않아 도령님이 저 죽을 먹었더라면 지금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은 강아지가 아니라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그 목소리는 화를 억누르고 있어 더욱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작은 마님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헤맸습니다. 대감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전현이 무언가 나쁜 짓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작은 마님은 다급하게 손가락질하며 죄를 복순이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 번진 공포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범인이 누구인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복순이는 고개를 들어 죽은 바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쌍한 바둑이가 도령님 대신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그저 부엌에서 마님께서 죽에 하얀 가루를 넣으시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으나 도령님께 해가 될까 두려워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복순이의 말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들을 끔찍이 아낀다고 믿었던 새 부인이 사실은 아들을 독살하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최 부자는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이 독부 같은 것 감히 내 집안의 대를 끊으려 작정을 했구나. 최 부자의 호령 소리에 집안이 떠나갈 듯 울렸습니다. 작은 마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최 부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대감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귀신에 홀렸나 봅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최 부자는 매몰차게 그녀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방 밖에서 웅성거리며 상황을 살피던 하인들이 문을 열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 요망한 여자를 끌어내어 광에 가두어라. 날이 밝는 대로 관에 넘길 것이다. 하인들이 우르르 들어와 발버둥치는 작은 마님을 양쪽에서 붙잡아 끌고 나갔습니다. 작은 마님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눈보라치는 밤하늘로 멀어져 갔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공포가 아닌 슬픔과 충격이 감돌았습니다. 도령님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있는 복순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복순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복순이가 일부러 상을 엎어 아들을 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천한 종의 몸으로 목숨을 걸고 주인을 지킨 그 충성심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복순이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복순아, 고개를 들거라. 복순이는 두려움에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 뺨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복순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내 아들을 잃을 뻔했구나. 네가 이 집안의 은인이다. 최 부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복순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오열했습니다. 도령님도 이불 속에서 나와 복순이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복순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이런 고초를 겪었구나. 세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눈 내리는 긴 겨울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고 이 충격적인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한 최 부자의 엄중한 판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멈추고 맑은 햇살이 최 부자 댁 기와지붕 위에 쌓인 눈을 비추었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세상은 어젯밤의 끔찍한 사건을 덮어주려는 듯 고요했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채 마루에 정좌하고 앉아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하인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마당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광에 갇혀 밤새 공포에 떨었던 작은 마님은 산발한 머리에 헝클어진 옷차림으로 하인들 앞에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퉁퉁 부은 얼굴을 한 복순이도 함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순이가 왜 죄인처럼 저기에 있는지 의아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운명을 가를 판결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 덮인 마당 위로 쏟아져 내리자 밤새 공포와 어둠에 잠겨있던 최 부자 댁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햇살조차도 집안을 감싸고 있는 무겁고 엄숙한 공기를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사랑채 앞 넓은 마당에는 집안의 모든 식솔들이 숨을 죽인 채 모여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청지기부터 이제 막 일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하녀까지 누구 하나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두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한 명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작은 마님이었고 다른 한 명은 퉁퉁 부은 뺨을 하고 담담히 눈을 감고 있는 복순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채의 대청마루 높은 곳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천년 묵은 바위처럼 차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인자한 미소를 띠던 주인이었으나 가문의 대를 끊으려 했던 흉악한 범죄 앞에서는 서리빨 같은 위엄을 보였습니다. 최 부자의 곁에는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도령님이 창백한 얼굴로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도령님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복순이를 걱정하는 마음에 자리를 뜨지 못하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최 부자의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지난밤 내 집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마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가족이라 믿고 집안의 안살림을 맡겼던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천륜을 어기려 하였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을 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근간을 흔들고 조상님들을 욕되게 한 대역죄이다. 최 부자의 시선이 작은 마님에게 꽂혔습니다. 작은 마님은 대감님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라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곁에 서 있던 청지기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청지기는 앞으로 나와 품속에서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지난밤 하인들이 부엌을 뒤져 찾아낸 아궁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독약 봉투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최 부자가 물었습니다. 작은 마님은 그 봉투를 보자마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죽은 강아지와 이 독약 봉투, 그리고 복순이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 조회를 네가 알렸다. 최 부자의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내 너를 관에 넘겨 국법으로 다스리게 해야 마땅하나 집안의 부끄러운 꼴을 세상에 더 알리고 싶지 않아 내 손에서 마무리 짓겠다. 너는 지금 이 시각부로 이 집안의 사람이 아니다. 네가 가져왔던 옷가지 하나도 챙길 생각 말고 빈손으로 이 집을 떠나거라. 다시는 내 눈앞에 그리고 도령의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양반집 첩으로 들어와 호의호식하던 그녀가 엄동설 안에 빈손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곧 길바닥에서 얼어 죽거나 거린이 되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최 부자의 명령에 따라 작은 마님을 양쪽에서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최 부자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하인들은 매정하게 그녀를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마치 집안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거치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쫓겨나는 여인을 보며 혀를 찾고 인과응보라며 수근거렸습니다. 사필규정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복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최 부자가 복순이를 일으켜 세우고 칭찬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령님을 구했으니 큰 상을 내리거나 면천을 시켜주어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표정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곰방대를 탁탁 털고는 무릎 꿇고 있는 복순이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순이는 듣거라. 복순이는 몸을 움찔하며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예, 대감마님. 너는 어젯밤 주인의 밥상을 엎고 귀한 그릇을 깼다. 그것도 모자라 집안을 소란스럽게 하여 주인을 놀라게 하였다. 내 말이 틀리느냐?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령님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임을 뻔히 알면서도 최 부자는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참모가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며 앞으로 나서려 했으나 청지기가 눈짓으로 말렸습니다. 주인의 엄명 앞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틀리지 않사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복순이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도령님을 살리려는 의도였지만 하인이 상전의 밥상을 엎는 것은 엄연한 하극상이었고 집안의 보물인 백자 대접을 깬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순이는 그저 도령님이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기둥에 기대어 있던 도령님이 비틀거리며 마루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복순이는 저를 살렸습니다. 그깟 그릇 하나가 제 목숨보다 귀하단 말씀입니까? 복순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저승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발 복순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도령님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애원했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말에 거역 한 번 한 적 없던 순한 도령님이 처음으로 아버지 앞을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최 부자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복순이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응시하다가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도령은 물러서라. 이것은 집안의 기강에 관한 문제다. 공은 공이고 관은 과인 법.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 하나
종이 주인의 밥상을 엎는 전례를 남기면 훗날 집안의 법도가 무너진다. 너는 방으로 들어가 몸조리나 하거라. 도령님은 아버님 하고 다시 불렀지만 최 부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인들이 다가와 도령님을 부축하여 방으로 모셨습니다. 도령님은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복순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복순이는 그런 도령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령님이 저렇게까지 자신을 생각해 주신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자신이 벌을 받는 모습을 도령님께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령님이 방으로 사라지자 최 부자는 다시 복순이에게 집중했습니다. 복순아, 너도 알다시피 그 백자 대접은 내 조부 때부터 내려오던 갑오였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물건이다. 네가 비록 도령을 구했다 하나 그 귀한 물건을 깨뜨린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아무리 급박했다 해도 주인을 속이고 밥상을 엎은 것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내 집안의 법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너를 엄히 다스려야겠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 멍석말이라도 시키려는 것일까? 아니면 곤장을 치려는 것일까? 그 가녀린 몸으로 매를 맞다가는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질 것이 뻔했습니다. 참모 할머니는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흑흑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매질의 고통이 두려웠지만 도령님을 살렸다는 긍지 하나로 버티리라 다짐했습니다. 여봐라, 최 부자가 소리쳤습니다. 예, 대감마님. 건장한 머슴 2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 아이를 결박하여 광 앞마당에 꿇어 앉혀라. 그리고 멍석을 준비하거라. 멍석이라는 말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멍석마리는 죄인을 멍석에 말아놓고 몽둥이로 찜질을 하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생명의 은인에게 멍석말이라니 너무하다는 원망 섞인 눈빛들이 최 부자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표정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머슴들은 주저주저하며 복순이에게 다가가 밧줄로 복순이의 팔을 뒤로 묶었습니다. 복순이는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포박을 받았습니다. 거친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었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순이는 멍석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눈바닥의 냉기가 멍석을 뚫고 무릎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복순이의 세상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가는 길이 춥지 않게 지켜주세요. 복순이는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을 속으로 부르며 다가올 고통을 기다렸습니다. 최 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굵은 회초리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인이 직접 매질을 하려나 보다 생각하고 더욱 공포에 질렸습니다. 최 부자는 복순이 앞까지 걸어와 멈춰 섰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복순이의 작은 몸을 덮었습니다. 최 부자는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복순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주인의 귀한 물건을 깨뜨리고 법도를 어긴 죄입니다. 그래, 잘 알고 있구나. 최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회초리 다발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습니다. 휘익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살이 터지는 소리나 비명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탁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회초리로 내려친 것은 복순이의 등짝이 아니라 바로 복순이 옆에 놓여있던 빈지게 작대기였습니다. 지게 작대기가 두 동강이 나며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최 부자는 부러진 작대기를 발로 차버리고는 엉거주춤 서 있는 머슴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멍석을 펴라고 했지 사람을 잡으라고 했느냐? 어서 이 아이의 결박을 풀어주지 않고. 머슴들은 영문을 몰라 허둥지둥 복순이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복순이도 어리둥절하여 최 부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에는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단순한 자비가 아닌 깊은 뜻을 품은 가장의 미소였습니다. 복순아, 최 부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 대감마님. 복순이는 얼떨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늘 너에게 아주 무거운 벌을 내릴 것이다. 이 벌은 매를 맞는 것보다 더 힘들고 고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네가 지은 죄, 즉 주인의 물건을 깨고 집안을 소란케 한 죄를 씻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사람들은 다시 긴장했습니다. 매질보다 더 힘든 벌이라니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혹시 평생 밥도 주지 않고 고된 노역만 시키려는 것일까? 아니면 아주 먼 섬으로 귀양이라도 보내려는 것일까? 최 부자는 뒷짐을 지고 마당을 천천히 거닐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영리하고 담대하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주인을 구할 기질을 발휘했고 매를 맞을 각오로 충심을 지켰다. 그런 너에게 부엌대기나 시키는 것은 내 집안의 인재를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 너에게 벌을 내리노라. 최 부자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복순이의 노비 문서를 불태워 없앨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이 집안의 종이 아니라 내 집안의 곳간 열쇠와 안살림을 총괄하는 큰 살림 집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네가 깬 그릇값을 갚는 방법이다. 평생 내 곁에서 그리고 훗날 도령의 곁에서 이 집안을 지키는 기둥이 되어라. 그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내리는 형벌이다. 마당개는 잠시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말을 이해하느라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노비 문서를 태운다니 그것은 곧 면천애미한젠, 즉 천민신분을 벗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엌대기 아이에게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 자리를 맡기다니 이는 파격 중에 파격이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갚아도 모자랄 은혜이자 벼락 같은 출세였습니다.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한 것은 늙은 참모였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복순아 네가 이제 살았다. 참모 할머니가 덩실덩실 춤을 추자 그제야 다른 하인들도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대감마님 만세 복순이 만세. 마당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복순이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최 부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자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어찌 감히. 복순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최 부자는 껄껄 웃으며 복순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너는 종이 아니니 그리 비굴하게 굴지 마라.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이 태산 같다. 도령의 건강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엉망이 된 집안 꼴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릇 하나 깬 값을 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것이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도령님이 뛰쳐나왔습니다. 아버님. 도령님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마당으로 달려내려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령님은 엉엉 울며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최 부자는 아들의 등을 쓸어내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이제 다 괜찮다. 나쁜 기운은 물러갔고 우리에게는 든든한 가족이 생기지 않았느냐. 도령님은 눈물을 닦고 복순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복순아, 아니 이제 집사님이라 불러야 하나. 도령님이 농담 섞인 말을 건네자 복순이는 눈물 젖은 얼굴로 활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령님도 참. 저는 영원히 도령님의 복순이입니다. 마당 가득히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와 함께 최부자 댁의 지붕 위에 쌓여있던 눈이 따스한 햇살에 녹아 처마 밑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지난 겨울에 혹독했던 추위와 시련이 녹아내리는 소리이자 다가올 봄을 알리는 희망의 노래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복순이가 짊어지게 된 그 행복하고 무거운 형벌을 어떻게 수행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 후 이 집안에 어떤 따뜻한 변화가 찾아왔는지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의 파격적인 판결이 내려진 그날 이후 최 부자 댁의 풍경은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처럼 활기차고 분주하게 변해갔습니다. 마당에 쌓여있던 눈은 따사로운 햇살에 녹아 졸졸졸 시냇물이 되어 흘러내렸고, 그 물소리는 마치 집안의 묵은 근심과 걱정을 모두 씻어내는 청아한 음악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복순이는 더 이상 헌옷을 입고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눈치를 보던 부엌대기가 아니었습니다. 최 부자는 복순이에게 빳빳하게 풀을 먹인 옥색못이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지어 입혔고, 허리춤에는 집안의 모든 곳간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채워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이 거대한 집안의 살림을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신뢰와 책임의 상징이었습니다. 복순이가 처음 열쇠 꾸러미를 차고 안차의 대청마루에 섰을 때 하인들은 모두 복순이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복순아하고 함부로 불렀을 사람들이 이제는 큰 집사님이라 부르며 존대했습니다. 복순이는 처음에 그 호칭이 너무나 어색하고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내려주신 벌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부끄러워할 시간조차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복순이는 가장 먼저 집안 구석구석을 대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님이 머물던 방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그 안에 남아있던 화려하지만 차가운 가구들과 옷가지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쑥을 태워 방 안 곳곳에 배어있던 독한 향 냄새와 음습한 기운을 말끔히 걷어냈습니다. 부엌의 풍경 또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참모 할머니는 이제 복순이의 지시를 받게 되었지만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 오늘은 도령님께 무엇을 올려드릴까요? 하고 물으며 싱글벙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복순이는 더 이상 의심스러운 재료가 들어가지 않은 맑고 깨끗한 재료들만 엄선하여 식단을 짰습니다. 뒷산에서 갓 캐온 향긋한 냉이와 달래로 국을 끓이고 장독대에서 가장 잘 익은 된장을 퍼와 찌개를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하고 정겨운 밥 냄새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최 부자 댁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음을 냄새로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도령님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독이 든 약과 음식을 끊고 복순이가 정성으로 지은 밥을 먹기 시작하자 창백하던 얼굴에 다시 복숭아꽃 같은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앙상하게 마르기만 했던 팔다리에도 조금씩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밤마다 도령님을 괴롭히던 기침소리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도령님은 이제 방 안에만 누워있지 않고 따뜻한 볕이 드는 마루에 나와 앉아 책을 읽거나 복순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복순이가 마당을 지나갈 때면 도령님은 책을 덮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고, 복순이 또한 바쁜 걸음을 멈추고 도령님께 따뜻한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전기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채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곰방대를 물고 마당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가는 예전의 날카로움을 잃고 한없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복순이를 불러 벌을 받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 하고 짓궂게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복순이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말씀대로 벌이 아주 무겁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최 부자는 껄껄 웃으며 그래, 아주 호된 벌을 받고 있구나. 평생토록 그 벌을 면하지 못할 테니 그리 알거라 하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주인과 종의 대화가 아니라 마치 아버지와 딸이 나누는 정겨운 대화 같았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빠르게 지나가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마당 구석구석에는 노란 개나리와 분홍 진달래가 앞다투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도령님의 방 창문 앞에 심어진 늙은 매화나무에도 하얀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그 그윽한 매화 향기는 집안 가득 퍼져 지난 겨울의 악몽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듯했습니다. 복순이는 매화나무 아래서 잠시 일손을 멈추고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춥고 매서운 겨울을 견뎌내고 기어이 꽃을 피운 매화가 마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일어선 도령님과 집안의 운명처럼 느껴져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봄이 무르익자 도령님은 다시 글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책을 읽었다면 이제는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으로 학문의 즐거움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하늘 천따지 검을 현 누르황. 도령님의 힘차고 맑은 목소리는 집안 사람들에게 가장 듣기 좋은 노래였습니다. 복순이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다가 그 소리를 들으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도령님이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는 날을 꿈꾸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도령님의 도포를 지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몇 번의 봄과 가을이 더 지나갔습니다. 소년 티를 벗지 못했던 도령님은 어느새 훤칠하고 의젓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도령님이 지나갈 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훔쳐보았지만 도령님은 오직 학문과 집안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나이가 들어 뒷방으로 물러나고 집안의 대소사는 훌륭하게 성장한 도령님과 노련한 집사가 된 복순이가 의논하여 처리했습니다. 복순이 역시 앳된 소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눈가에 잔주름이 잡힌 중년의 여인이 되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총기 어린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해 가을 도령님은 드디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복순이는 정성스럽게 싼 괴나리 보찜을 도령님의 어깨에 메어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도령님, 부디 몸조심하시고 뜨뜻하신 바를 꼭 이루고 오십시오. 도령님은 복순이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복순아, 내 덕분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내 꼭 장원 급제하여 너의 그 무거운 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마. 도령님은 호탕하게 웃으며 대문을 나섰고 최 부자와 복순이는 도령님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령님이 과거를 보러 간 사이에도 복순이는 잠시도 쉬지 않고 집안을 돌봤습니다. 가을 거디를 감독하고 겨울 땔감을 준비하며 늙으신 최 부자의 수발을 드느라 하루 해가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복순이를 보며 최 부자 댁은 며느리가 없어도 큰 집사가 있어 천만다행이다 라고 칭송했습니다. 복순이는 단순히 주인의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등 최 부자의 덕을 널리 베풀도록 도왔습니다. 덕분에 최 부자 댁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덕망 높은 집안으로 칭송받게 되었고 복순이는 그 모든 공을 주인에게 돌리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령님이 과거의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한다는 기별이었습니다. 마을 어기부터 청사초롱이 내걸리고
풍물패가 꽹과리를 치며 흥겨운 잔치 준비를 했습니다. 복순이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가 잔치 음식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떡을 찌고 전을 부치고 술을 빚는 냄새가 온 동네를 진동했습니다. 복순이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성공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습니다.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말을 타고 들어오는 도령님의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늠름했습니다. 도령님은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말에서 내려 늙으신 아버지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최 부자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도령님은 곧바로 복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복순이가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뒷걸음질 치자 도령님은 복순이 앞에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제가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집사님이 집안을 잘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양반이 그것도 장원급제한 관리가 하인 출신의 집사에게 이토록 정중하게 예를 표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광경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성대한 잔치가 끝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최 부자댁의 기와지붕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툇마루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도령님이 다가와 복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달이 참 밝구나 복순아. 도령님은 옛날처럼 편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복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도령님, 참으로 밝고 고운 달입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생사를 함께 넘은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따뜻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최 부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리고 도령님이 높은 벼슬에 올라 바쁜 나날을 보낼 때에도 늘 한결같이 그 집을 지켰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허리가 굽을 때까지 그녀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열쇠 꾸러미를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호랑이 집사라고 부르며 어려워했지만 동시에 가장 존경하는 어른으로 대접했습니다. 복순이가 생을 마감하던 날 그녀는 도령님 아니 이제는 대감님이 된 주인의 손을 잡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제 평생 받은 벌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렇게 최부자댁은 복순이의 지혜와 헌신 덕분에 오래오래 번창하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명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 가면 바람결에 실려오는 복순이의 부지런한 발자국 소리와 도령님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고 전해집니다. 어두운 밤 탐욕과 위기를 지혜와 충심으로 이겨낸 이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속에도 평화롭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자고 별들이 소근거리는 밤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단했던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부디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